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을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했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세한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자기네들 사람을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실세와 지방경찰청장이 모사를 꾀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일부에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유치원 3법이 이제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오늘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로 발의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유치원 3법을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법안 처리는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 유치원 3법을 두고 눈물 날 뻔했다는 박용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회사에서 막 작품에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룹 블락비의 박경 씨가 쏘아 올린 음원 사재기 논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수 성시경 씨도 음원 사재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연예할까에서 음원 사재기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노잼진과 스포 성수 오늘의 영화는 사마에게와 14년 만에 돌아온 이영애 씨의 복귀작 나를 찾아줘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당시 한국당 시장 후보로 확정된 상태였고요. 한국당은 김 전 시장 낙선을 위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최근 다시 들춰지면서 청와대 하명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진 상황인데요. 황운하 청장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 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황 청장님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던데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불필요한 거는 보지 않고요. 예. 예, 뭐 가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은 어쨌든 의혹이 있다, 하명 수사였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예, 아무 실체가 없는 사건을 아무 실체가 없는 사건이고 당시의 경찰 수사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 통상적인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 공세 일환으로 고발해놓은 사건이 1년 6개월 동안 아무 진척이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불거지면서 뭐 있지도 않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어쩌고 하면서 연일 뭐 단독이니 어쩌고 하면서 그런 보도가 쏟아지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세태가 좀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야당과 언론에서는 하명 수사라고 하니까요. 혹시 당시에 청와대로부터 뭐 직접 이런 수사를 좀 해라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우리 울산경찰, 저를 포함해서 울산경찰은 어저께인가 언론에서 뭐 그것이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첩보가 이첩됐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처음으로 그 첩보가 청와대에서 넘어온 거였어?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 사건에 청와대가 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울산경찰청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청장님 비롯한 그 누구도 몰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청와대 하명수사 어쩌고 하는 것은 하명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게 하명수사가 성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수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니 경찰청이 첩보를 보낸 거죠. 경찰청이. 중앙경찰청에서 첩보를 보냈고. 경찰청이 첩보를 하달했고. 또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 이 건 외에도 다른 2건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첩보건 말고 다른 2건은 고발이 있었고, 그런 그 각각의 수사 단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었지. 청와대 하명 어쩌고 그러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놓고 온갖 것을 갖다 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아주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1년 전에 고발된 사건인데 그러면 1년 동안 청장님은 경찰이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었나요? 1년 이제 한 8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었고요. 서면 질의조차 한 번 없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다시 불거졌는데.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게 지금 수사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정치적 의도를 순수하게 볼 수가 없죠.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1년 8개월이나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명예퇴직 신청하니까 그 시점에 이후부터 갑자기 이것이 그리고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이 하달했던 첩보가 청와대에서 온 것이었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6개월 전인가 검찰이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 안 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와서 막 그것을 하명 수사라고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그 의도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수사 시작이 처음에 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받아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 이권에 개입다 이게 수사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넘겼고. 첩보는 그 동생에 대한 첩보는 없었고요. 첩보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첩보뿐이었습니다. 이게 혹시 재판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서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재판 절차에 가지도 못했습니까? 이건 당연히 기소해서 법원에 유무죄 판단을 받았어야 될 사건인데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죠. 이 덮어버린 의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이제 불기소, 즉 혐의 없음으로 덮음으로써 울산 경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표적 수사였니, 기획 수사였니, 공작 수사였니, 별의별 갖다 붙여가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공격함으로써 검찰이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거나 또 저 개인에 대한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단 이 경찰 수사를 불기소로 덮었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고발된 사건, 마침 고발된 것도 있고 하니 어떻게 한번 엮어볼 게 없을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던 차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 청장님이 울산 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검찰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황 청장님이 그동안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검찰과 대립해왔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고래고기 한부 사건이 그때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산 검찰이 저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금 의심 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군요. 강하게 의심이 됐죠. 강하게. 알겠습니다. 보복 감정도 곁들여졌을 것 같고, 보복 감정 플러스 검찰 개혁 국면에서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울산청에서 수사를 하고 이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로 직접 보고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에 보고할 뿐입니다. 울산경찰청과 청와대는 보고 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하명 수사였
만일 하명 수사였다고 하면 직접 보고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명 수사였다면은 제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무슨 하명 수사를 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예. 그런 엉터리 하명 수사를 할 청와대도 아니겠죠. 예. 저는 이런 그 턱없는 하명 수사 논란이 좀 네,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행정 시스템이나 언론 보도의 수준을 너무 추락시키는 그런 아주 소모적인 불필요한 논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통상적 절차와 다르게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심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첩했다. 검찰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엮어보려고. 색안경을 끼고 자꾸 한번 엮어보려는 생각이겠죠. 9차례나 경찰 보고 이건 어떻습니까?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에만 보고한 것이고요. 예. 경찰청이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몇 차례 보고했는지 울산경찰은 모르죠. 저는 당연히 모르죠. 예. 당연히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만 질문하셨으니까. 예. 짐작을 해보면은 경찰청이 중요한 수사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이고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려면 중요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죠. 신문에 막 보도되고 어떤 그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착오가 될 만한 수사사항들이 청와대는 까맣게 모르고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청와대 역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받아서 울산경찰청장에게 내려보낸 문건 중에 수사 진척이 느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터무니없습니까?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지금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그런 얘기가. 검찰에 자꾸 흘린다고 지금 기자들이 그러더라고. 검찰에 자꾸 흘리고 있다고. 근데 검찰에서 그렇게 불순한 의도로 뭘 흘려가지고 국민들 현혹시키려고 하지 말고 공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첩보를. 첩보 원본을 공개하고 공개할 내용이 아니면은 그럼 입을 닫고 있든지 내용이 어떤 게 있다는 걸 흘리면서 공개하라면 공개는 못하겠다 하고 그 의혹만 자꾸 쌓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의혹만 부추기고 나라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할 일인지 참 너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은 의혹을 흘리지만 말고 첩보 문서가 있으면 공개를 하라. 그만큼 청장님은 떳떳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하등의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특검도 받으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울산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경찰서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김기현 전 시장 측도 그런 얘기하고 자유한국당 측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과연 경찰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는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무리한 결정이었는지 예컨대 김학의 사건 한번 예를 들어보면 김학의 사건이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이었죠. 경찰은 유죄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 근데 검찰은 그 뻔한 사실을 증거가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불기소했죠. 그래서 그거하고 전 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증거가 충분한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자.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보셨습니까 혹시? 자세히는 안 봤고요.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렸다. 결국 이 말은 황 청장이 공천을 대가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검사장이나 역임하신 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인신 비방을 하는 발언 좀 개탄스럽고요. 저는 울산에 있을 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최근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려는 결심을 하면서 사퇴한 후에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 끝에 여러 사람들의 후배들의 또는 동료, 친지 또는 제가 몹시 신뢰하는 지인들의 권유로 그래서 선거에 출마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굳힌 겁니다.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고위공직자 역임하신 분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 쪽에서는
그 경찰 조사를 의심하는 쪽이고 또 지금 경찰 내부망에서는 황운하 청장을 응원하면서 검찰이 너무 비열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검경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물어봐야죠. 예. 그쪽에 누군가 갈등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검찰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서 곧 국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국면에서 뭐 어떤 의도로 이런 1년 6개월, 1년 8개월 전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도 않은 하명 수사 운운하면서 악의적인 의도로 계속 찔끔찔끔 언론에 뭘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해 가려고 하는지 예,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보다는 나라를 생각해야죠. 예. 청장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사건이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총선에 나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죠. 예. 수사 중인 경우 명예퇴직은 할 수 없지만 예.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고발장 하나 내놓고 검찰이 그걸 수사 진행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 예. 그 공무원 퇴직을 못 한다는 것은 이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관련 규정에도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수사 중이라서 무조건 퇴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명예퇴직은 제한될 수 있지만 예. 의원면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의원면직은 가능합니다. 예. 네. 의원면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검찰이 악의를 품고 기어이 사태를 막아보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뭐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까지 치졸한 짓은 하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두고 보죠. 마지막으로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사건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시죠? 그럼요. 예.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입장도 들어보려고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대신에 다음 주 월요일 YTN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출연이 예정돼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로 다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부에서는 국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죠. 이견 없는 비쟁점 법안들은 처리하겠다. 이게 여야 합의였습니다만 한국당이 본회의에 오른 모든 안건의 처리를 맡겠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고요.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입법들, 경제계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던 데이터 3법, 패스트트랙에 올라 표결만 남은 유치원 3법,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 오른 약 200여 건의 모든 안건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현재 상황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제도일 거고요. 다만 이렇게 자기들이 다 합의한 내용, 예. 민생 법안, 유치원 법안 같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필요한 법안, 민식이 법안처럼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안 이런 것들까지 다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 방침이 한 의원당 4시간씩 하라 이런 거였다고 하니 그리고 한 건 할 때마다 따로따로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원내지도부 판단이 있었고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에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인데요. 네.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유를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이게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유치원법 그리고 공수처 관련된 개혁 법안들 그리고 선거개혁 관련해서요.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다 이거를 발목 잡기 위해서 모든 법안을 다 발목 잡고 국회 전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잘 이해 안 갑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같은 경우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쟁점 법안까지 막는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 생각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볼모로 다른 법도 안 해주겠다 이 말이란 말씀이죠? 아니 이제 말을 바꿔야 되겠죠. 그 민생 법안들까지 볼모로 그걸 볼모로 잡아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다른 법안들도 다 이러겠다는데 선거법이야 그리고 공수처법이야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요. 유치원 3법 같은 게 어떻게 이게 정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330일 동안 그 법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논의했고 그리고 자기들 의견이 반영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게 되게 상식적인 법안이고 그 회계 투명성과 그 사립 유치원 우리 학교죠. 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미 다른 학교에는 적용돼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패스트트랙 이걸 필리버스터에 걸어서 무산시키려고 한다? 통과 안 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서 내일 오후 6시 전후에 유치원 3법 표결이 예상된다. 그러니 본회의장을 지켜달라라고 문자 보냈고 박영진 의원이 그 문자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 또 개인 SNS에다가 드디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런 걸 올렸던 것 같은데 하나도 그 예상대로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전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냐고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가지고는 나라 팔아먹을 소리하고 국내 돌아와서 국회에서는 한유총이 아이들 팔아먹을 짓을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나라 팔아먹을 짓이라는 것은 총선 전에 북미회담 하지 말라 그 말씀 얘기하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서 자기들 당리당략만 앞세워서 국가의 안위 이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거를 다른 나라 무슨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참 그 밑에 그 이제 실무자였다 이제 차관보 올라갔나요? 부장관 올라갔나요? 그런 양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와서는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참 질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민식이법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 말로는 선거법을 철회하고 뭘 하면 민식이법은 통과시켜주고 주마 이랬다는데요. 참. 정말 너무합니다. 자기들이 같이 합의한 거잖아요. 합의한 법안을 발목 잡는 그런 정치는 또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친문 게이트 국조 수용하라. 그러면 막지 않겠다 이 말인데 이거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국회법을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그 법으로 12월 2일 날 국회가 소집이 예산 국회가 열립니다. 본회의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유치원 3법,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 그다음에 그 선거법 이렇게 해서 법안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 걸겠죠. 예산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를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걸면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필리버스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일까지는 가는 거죠. 그러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임시국회를 또 소집을 하고요. 그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했던 다른 법안에 대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필리버스터 하나 끝나고 해야 되니까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야 되는 겁니다. 회기를 짧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기대는 어떻습니까? 저런 몰상식한 국회 운영을 국민들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저는 절대 제가 국회의원 3선 4선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겁이 나서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랑 우리 이원욱 수석 부대표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걸 다 참고 대화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 3법은 협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한국당이 수정안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게요. 예. 유치원 원장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건물과 땅 자기 개인 소유의 것이니까 거기에 그걸 쓰는 거를 국가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교육 사업이다 학교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유치원이 임대 사업을 하는 걸 정부가 용납할 리가 없고요. 만일에 그런 걸 받아주게 되면 다른 사립학교법상의 다른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립학교들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사용료 내달라고 그러겠죠.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K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2012년 한유총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왜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는 곽상도 의원이랑 전희경 의원이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왜 사유재산에 쓰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유치원은 음식점하고 똑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낸 돈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나. 그리고 그 시설 사용료를 내라고 자꾸 주장하나. 예. 세계투명성이 얘기했더니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논리와 법적 검토나 자문을 황교안 변호사가 해줬다는 보도인 거 아닙니까? 예. 이야, 정말 대단하다 싶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홍신학원이라고 하는 집안의 홍신학원의 이사도 지냈고 했던 분 아닙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이 홍신학원이 24억이나 되는 법정 분담금을 내질 않아서 이 돈은 다 서울시 교육청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 있는 사학재단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사립 유치원들 운영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었던 방식 그대로 함부로 부정하게 운영해도 그냥 내버려두자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들 할 수 있는지 전 납득이 안 갑니다. 나경원 대표가 시설 사용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사립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그걸 저한테 직접 주장하거나 하는 걸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한유총의 의견을 계속 대신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당대표는 법률 자문을 해주고, 원내대표는 사학재단과 한유총의 의견을 대신해주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한유총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건데,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심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지낸 조성실 비서관이 출연했는데, 나와서 하던 말이, 국회에 한유총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유치원 단체 로비 압박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정보력이 더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당했고요. 예. 심지어는 저하고 어디 복도에서 만났던 국회의원이 저희가 한 말을 왜곡해서 전달을 하고 그 전달한 내용이 한유총 내부에서 막 돌면서 박용진이 드디어 투항한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놀라워요. 예. 자기들이 가진 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 압박하고요. 예. 총선이 지금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4개월,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로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민들께서 우리 아이들 소중하게 잘 키우려고 하는데 왜 이런 걸 막아서느냐 하면서 한유총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만만치 않지만 이들을 대행해서 국회에서 그 법을 왜곡시키고 또 제도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정치인과 국회의원, 정당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 보이잖아요. 예. 오늘 오전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입장이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상식 밖의 일들을 너무 많이들 하셔서 예. 어떤 경우는 놀라지도 않게 되는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은 저로서는 참 맥 빠지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1년하고 2달 가까이가 이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는 이건 국회의원이 포기한 거죠. 국민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한 거고 그냥 한유총 입장만 대변하고 선거 때 이들한테 칭찬받고 후원금 받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흩어져 있는 표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들은 뭉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예. 할머니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심판 대상에 올려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필리버스터 돌입하게 되면 정기국회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과거사법 다 폐기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저런 식으로 틀어막고 있으면 시간이 그냥 흐르면 다 폐기되는 거죠. 200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번의 임시국회를 수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예. 대한민국 앞으로 국회를 한 10년 가까이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예,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그때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끝날 때까지 이게 폐기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약속했던 법안들이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같은 어린이 생명안전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 이런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이쪽에서 바란다고 하는 데이터법 관련해서 일부가 또 오늘 통과될 예정이 있었고요. 근데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 전에 청와대 한교안 대표 단식 투쟁하는 곳에 찾아갔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안 해줘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다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법이 그냥 자동으로 폐기가 되면은 다음 국회 때 그때 가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 다음 회기 어쨌든 내년 5월까지는 20대 국회니까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대 국회 안에 못하면 다 자동 폐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법안 제출부터 밟아와야 되고요. 다음 국회에서도 또 이렇게 애매한 의석수가 되면 다음 국회에서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그래서 규탄대회 때 그런 발언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들은 눈치 안 보게 할 수 있게 내년 선거에서는 정신 바짝 차린 국회의원하고 정당들로 180석 이상 만들어 주시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진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최경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슈퍼성수, 김성수 문화평론가,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오동진 평론가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네요. 많이 빠졌죠, 제가. 네. 네. 저 대신 나오시는 분이 아주 매력적인 분이시라는 얘기를. 중앙일보 기자분. 네. 이영희 씨. 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네. 매체의 문제니까요. 예. 그분 자체는 제대로 된 기사를 써달라면은. 아유, 참나. 네. 그동안 왜 빠지신 거예요? 영화제가 많아요. 제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어서 그걸 기념해서 상영회 영화제가 열렸어요. 예. 마산에서. 예. 마산에 좀 있었고요. 제주도에도 영화제가 둘이 있습니다. 제주 영화제와 제주 프랑스 영화제가 있는데 제주 프랑스 영화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프랑스 영화제요? 네네. 좀 이해가 안 어울립니까? 네. 제주에서 프랑스 영화제를 왜 하지? 아니, 영화제는 사실은 조금 휴양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깐도 사실 마찬가지고 뭐 등등. 제주도에서 영화제가 열리는 거는 뭐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닌데 프랑스가 좀 특화시키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래서 프랑스 문화원과 혹은 프랑스 대사관과 또 제주도에서 이 영화제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과 이제 연대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그 영화제도. 저 강릉 영화제가 굉장히 성황이었다고 들었어요. 강릉 영화제는 이제 올해가 시작이었는데. 네, 시작이었는데. 강릉의 공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영화제를 하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적합한 장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올림픽 때문에 강릉도 같이 개발이 돼서. 다녀오셨던 분들이 다 좋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공간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영화제가 비교적 앞으로 잘 조직되면 순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다른 영화제가 좀 말이 많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내용을 많이 겪고 있는 터라 영화제도 어쨌든 정치권과 영화와 정치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물갈이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영화제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네요. 270개입니다. 네. 270개요? 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우물정 0945,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삼행시 보내주시면 되는데 오늘의 삼행시는 영화제로 합시다. 네. 유치원은 어떨까요? 영화제? 영화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째려보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나도 때려봤어요. 네. 영화제 삼행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화 오동진 평론가 갑시다. 네, 사마에게라는 작품이고요. 사마에게. 네. 저희 아까 오프닝 할 때 사마에게라서 삼국지 사마이를 뜻하는가. 영어로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네요. 포사마. 포사마. 네, 사마에게. 어떤 영화입니까? 딸 이름입니다. 사마가. 예. 시리아 와드 알 카데아브라는 여성이 딸을 낳고요. 이 딸 이름을 사마라고 지었죠. 그리고 예. 이 여성은 시리아 반군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좀 이해하시려면 제가 한 30초만 설명을 드리면 예. 시리아가 알 아사드 정권이 35년 넘게 지금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독재가 심하니까 반정부군이 생겼겠죠. 예. 그래서 시리아에 내전이 생겼습니다. 내전이 생기니까 이 내전을 틈타서 혹은 내전 때문에 IS가 이쪽으로 들어왔죠. 예. 근데 미군이 예를 들면 IS를 예를 들면 섬멸하겠다고 해서 시리아 독재 정부를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 그렇다고 또 반군을 도와줄 수도 없고요. 네. 뭐죠 이게? 계속 시리아 이러니까 시리가 대답을 하고 있네요. 뭐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서 시리아 반군을 또 도와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쿠르드족을 도와줬죠. 쿠르드 반군을. 쿠르드 반군을 도와주니까 또 터키가 등을 졌어요. 예. 그래서 이 동네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최근에 또 트럼프는 쿠르드 반군에서 손을 뗐죠. 네. 그러니까 또 고립무원이 됐고 어쨌든 이 와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리아 출신의 난민들이 대거 발생하게 됐고요. 예. 지금의 유럽의 난민 문제가 사실 여기서부터 예.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쨌든 이 영화는 그 시리아 반군에 속해서 싸우는 한 젊은 남녀의 얘기고요. 학생운동 출신이고 그리고 이
이 시리아 난민 시리아 반군으로서 전두에 섰던 남녀들이 이 고립돼 있다가 그 고립된 도시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마를 데리고 그렇죠? 싸우면서. 예.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영화 중에서 죽는 과정을 제가 목격하게 됐고요. 이건 아마도 최근에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래도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네마 베리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중들이 확산돼 있고 누구나 그 참혹한 현장을 어떻게든 다른 대중들이 알리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기록하고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실제 전투 현장이 카메라에 그렇죠. 고스란히 담겼다 이 말씀이네요. 전투보다는 싸움이죠. 예. 반정부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위대죠. 일종의 이 젊은 남녀는. 그래서 러시아 공군이 피격을 하잖아요. 이 반정부군에게.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왜 러시아 공군이 여기 피격을 할까 이렇게 될 텐데 시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앞면에는 이라크가 있고 뒷면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위가 되는데 시리아를 도와주는 나라는 시리아하고 가까운 나라는 이란이고요. 이란하고 가까운 곳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그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데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그 국가가 러시아죠. 그래서 반정부군에 폭격을 가하는 나라가 러시아 공군입니다. 이 공군 피습 과정이 그대로 보여지고 그 피격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이 그대로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독이 이야기하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시리아 내전의 참혹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권의 문제가 참혹하게 짓밟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요. 이걸 보시는 이 시리아나 지금 홍콩이나 아직까지도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역사는 예를 들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그 측면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와드 알 카데아브라는 여성이 탈출했고요. 올해 11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얼마 전에 열린 그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영화제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이 영화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전쟁, 내전, 어쨌든 가장 많이 사망하고 가장 힘듦을 겪는 게 이제 약자들 아니겠어요? 네. 여성, 노인,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 이 사마라는 아이 이름을 이 영화 전면에 내세운 것도 바로 그 점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신 영화일 수 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가버나움은 극영화라면 이 영화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라는 점을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개봉은 아직 안 했죠? 지금 겨울왕국 때문에. 네.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게 좀 잦아들어야 아마 12월 중순 이후에는 개봉 시기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러닝 타임은 깁니까? 길지 않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이걸 찍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 유럽 출신의 감독이 한 명 더 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와드 알 카데아브라는 여성이 직접 찍은 거지만 사실은 날 것 그대로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편집을 하고 누군가 좀 손을 대야 돼서 영국 감독이 한 명 붙어 있고요. 아무리 많은 걸 찍었지만 많은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장면들이 아니어서 러닝타임을 그렇게 오래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 개봉하면 기대를 해보고요. 자, 샵 0945번으로 영화제 삼행시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이 주셨네요. 쭉 가봅시다. 일단 영 띄워주세요. 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도 나네요. 제발 일 좀 하세요, 의원님들. 오늘 아마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갑시다. 영화 스포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요. 제발 스포하지 맙시다. 김성수. 그건 안 붙었죠. 예. 그건 안 붙었습니다. 예, 계속 갑시다. 영화와 음악이 함께하는 화기애애한 영화의 장. 제천 국제영화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출신 관계자인가 봐요. 관계자. 제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맡아서 운영한 적이 있죠. 네. 아시는 분 같네요. 아까 의원님도 제발 일하세요라고 그랬잖아요. 영화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왕국 지금 그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해서 그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국회 통과가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인들도 국회의원들이 제발 일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하나 운띄울게요. 김성수 평론가 읽어주세요. 0279님. 영원히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도 화낼 힘조차 잃어가는 제국주의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입니다. 이거 좋네요. 드립시다 이번 0279님. 네, 좋습니다. 0279님 당첨되셨고요. 그거 아까 그 스포하지 말자는 어떻습니까? 귀여워서 드레이지. 9193님 당첨되셨고요. 자, 두 분 중에 하나 더 뽑읍시다. 제발 일 좀 하세요 의원님들하고 제천국제영화제 관계자. 관계자보다는. 1 좀 하세요. 9945님 당첨되셨습니다. 세 분 저희 샵 0945번으로 다시 한번 받을 주소 보내주시면 왓챠플레이. 왓챠플레이를 아마 한 2달 뒤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마음 푹 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두 분은 김성수 평론가의 영화를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나를 찾아줘입니다. 이영애 씨가 오랜만에 영화 또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화제가 됐고, 그리고 아주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이 들어와 있죠. 지금 뭐 유재명, 박해준 등등 연기파 배우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이제 이전에 친절한 금자씨에서 유괴범이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유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연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서로가 또 연결이 좀 되죠.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겨울왕국의 쓰나미에 아주 고생하고 있는 그런 영화 나를 찾아줘입니다. 이 영화는 간단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스릴러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오동진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결말을 얘기를 했더니 또 스포일 그냥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직 못 봤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본 줄 알았어. 나를 찾아줄 당연히 본 줄 알았고. 여기저기서 스포 날리는 일단은 다 본 줄 알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본인이 영화평론가로서 스포 좀 해도 뭐 그러면서 보는 맛이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스릴러잖아. 스릴러. 그리고 그 스포의 장소가 되게 안 좋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혹시 그래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범인이 누구나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죠? 알아요. 범인을 얘기했어요, 나한테. 정말. 자, 범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반전이 중요하지. 6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 정연. 그런데 남편이 이 아내를 참 정말, 너무 잘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잊어버렸고. 그래서 원래는 교사였던 남편이 직장도 때려치고 열심히 6년 동안 애를 찾아다닙니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이 지도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전국을 다 다녔는데. 안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보가 숱하게 들어오는데 거짓 제보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 거짓 제보 때문에 심지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제 이 얘기는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생김새서부터 흉터까지 심지어는 뭐 발톱에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는 모양새까지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제보가 왔어요. 그런 제보가 와요. 이 제보 때문에 홀린 듯이 그 아이가 있다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갔겠네요. 혼자 갔죠. 혼자 가서 딱 가는 순간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서해안에 뻘이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이 만선 낚시터예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만선 낚시터. 바다에서부터 뭔가 옛날에는 어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저 만선 낚시터의 의미도 나한테 아까 얘기했어요. 이 어업으로부터 뭔가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니까 이제 낚시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시 사람들이 가면은 입장료 받고 낚시하게 하고 이런 건데. 영화 있게 나오는 지역 폐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 같네요. 그러면.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질문에 보면은 영화를 보고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무섭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잖아요. 진짜 영화를 보는 한 전체가 100분이라면 100분 중에서 90분 동안 정말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댓글로 예. 소리 끌래, 안 들을래, 그만, 김성수 그만 이렇게. 아직은 스포일러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만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그 TV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예고편으로. 그럼요. 예.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네. 네.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런데 이 만선 낚시터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다 뭔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 분명히 이름도 아들 이름이 윤수인데 아하. 민수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키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아하. 그런데 그 민수를 찾는데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현은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점점점. 여기까지. 근데 왜 이게 그 제목을 예전에 2014년쯤에 나왔던 데이비 핀처 감독 벤 애플렉 나왔던 로자문드 파크 나왔던 나를 찾아오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설정이 느낌과 설정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는 결국 반전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뭐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모가 있나요?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없죠. 별로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큰 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울림이 있고 이 영화는 저는 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무서웠던 이유는 우리 세상이 이렇다면 진짜 우린 지옥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사소한 이익 때문에 뭐 다른 남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냥 노예처럼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낚시터에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찾아가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혹사를 당하는데 그거를 전혀 부모를 찾아주려고 안 하는 이게 정말 세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마지막 장면 몇 개를 보고 나서 이건 상징이겠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스토리텔링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서 이제 스포일러니 결말이니 범인이니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건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정치적 사회적 아젠다를 찾아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보시면 더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나 소설보다 현실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깔아놓고 있어요. 근데 감독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중요한 건 우리한테 각성을 요구합니다. 너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포사마 같은 경우도 엄마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엄마가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행동이 작은 오해에서부터 나온 행동인데 그런데 그 작은 오해가 나중엔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 오해를 가능케 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냥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면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여. 그걸 내두고 오겠습니까? 거기서 고기만 잡고 있는 게 남자들이 아니라 고기만 잡고 있는 게 애들이 그러고 혹사당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각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찾아줘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아들을 찾아줘가 아니라 나를 찾아줘 라는 제목을 붙였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한 대사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또 꿈하고 현실하고 묘하게 교직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야기의 상징성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애 씨가 워낙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오브세시브한 그런 연기를 굉장히 그 몰입도가 굉장히 좋은 배우니까 아마 이번에도 아주 좋은 연기를 선보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선을 추구하다 보면요.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항상. 만선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적폐가 돼 있고요. 그 적폐들이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돈을 뜯어냅니다. 자, 그 상황이 저는 오늘 국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영애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를 해서 관객분들이 또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연기는? 일단 그 예전에 그 이영애 씨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일정한 연기 톤이 있거든요. 그 톤이 굉장히 신비롭게 그 사람을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굉장히 몰입도 높은 그런 집중을 보이는데
그 두 가지가 잘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이영애 씨의 연기가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나중에는 수긍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 특히 여배우의 그 연기는 감독의 연출력이거든요. 예전에 이영애 씨가 광고에서 산소 같은 여자였잖아요. 산소 같은 이미지를 확 바꾼 게 박찬욱의 친절한 금자씨거든요. 네. 박찬욱의 연출력이 이영애 이미지를 확 바꿨죠. 지금은 더 내려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엄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감독이 이제 그렇게 또 이영애 씨를 또 한번 바꾼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나를 찾아줘. 예. 그래서 되게 보고 싶게 만드네요. 김성수 씨 얘기가. 스포일러는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가겠습니다. 자, 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민하게. 화제를 잘 이끌어내는 제일 미남 이동영. 미남이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그래, 앞에는 인정하는데 여기 대한 요동역에서 호남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쾌남. 쾌남 그 정도는 사이다 발음 많이 하니까. 상남자 이 정도는 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미남이 될 수가 있어. 탈락.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가죠. 영화 보러 영화 갔는데 화만 나네요. 제발 겨울 왕국 말고 다른 영화도 보여주세요. 요거 줘야죠. 드립니까? 6940님. 6940님 당첨되셨습니다. 예, 요즘에 이 겨울왕국 2가 너무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82%였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노키즈 존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제정신이에요. 좀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만선 낚시도 하고 있습니다. YTN 리포트도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30% 이상 안 넘어가요. 네. 물론 거기는 스크린 수가 3만 개지만 우리랑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82% 이렇게 가진 않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빨리 좀 해서 법을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법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있습니다. 예. 자, 한 명 더 선택해야 되니까 2625번. 예. 갑시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2625번. 영혼 없는 필리버스터. 화가 나네. 제대로 일 좀 해라.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 이거 줘야죠. 네. 좋습니다. 예.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김성수도 뭐 주고 싶다 오늘. 예. 자, 두 분 당첨되셨으니까요. 어떻게 199개를 다 필리버스터를 하니? 자, 가만히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샵 0945번으로 다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우리 연애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하진 텐아시아 기자, 김수현 YTN 기상캐스터 겸 빼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초콜릿 제작 발표 있었네요.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뭉친 분들이 많이 있는 드라마여서 기대가 컸고 우선 윤계상 씨, 하지원 씨가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예, 초콜릿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겁니까? 네, 아주 좀 흥겹고 좀 그런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고요. 우선 뇌신경외과 의사와 또 셰프인 여성이 재회한 다음에 서로의 좀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배경은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감독과 작가가 다시 만났다고요? 네, 15년 만에 다시 만나서 감독님은 굉장히 좀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그 작가 이경희 작가와 내가 참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전 영화입니다. 드라마입니다만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죠. 네. 네, 신드롬이었죠. 네, 저 군대에 있었는데 네, 그 라디오로 듣고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네. 그 화제가 됐던 대사가 뭐였죠? 다 한 번씩 따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쵸? 나랑 살래. 네. 밥 먹을래? 네. 나랑 살래 같이 죽을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억납니까? 15년 전인데? 아무래도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어서 저는 계속 빠짐없이 계속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안 봤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또 안 봤을 수도 예, 있고. 예. 네. 저 뭐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 다 본다 그러면 안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작가와 감독이 만났으니까 시너지를 한번 또 기대해 보죠. 요즘 사회에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그런 요소들은 뺐다. 네, 우선 이용민 PD는 이 드라마를 음식으로 비유하면 MSG가 없는 그런 요리고, 그래서 재료가 잘 살아있는 게 진짜 요리, 좋은 요리인데, 그래서 배우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윤계상 씨하고 하지원 씨는 처음 호흡을 맞추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윤계상 씨가 안방극장이 3년 만이고 하지원 씨도 2년 만에 복귀를 하는 거여서 더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근데 김소연 캐스터가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장승조 씨와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아, 네. 제가 대학교 과 선배고요. 저희 연기 동아리가 있었어요. 동아리 함께 활동을 했고, 네, 뭐 종종 안부를 묻는 정도죠, 뭐. 대학교 선배입니까? 네, 대학교 선배고요. 네. 제가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존경하고, 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학교 때는 한 학번 선배도 굉장히 높잖아요. 두 학번 선배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뮤지컬에 대한 꿈이 좀 많았고, 굉장히 뭐 큰 역할, 작은 역할 가리지 않고, 저희가 영화과인데 영화과 수업도 들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항상 공연할 때마다 보러 가고 응원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예. 네. 그래서 김수현 캐스터가 우리 제작진에게 네. 라디오에 내가 섭외해주겠다. 아, 섭외해주겠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고요. 자신만만하겠다는데요? 친하다까진 자신만만. 예. 섭외해주겠다가 아니라 이제 뭐 가능하냐 했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 연락 자체가 안 됐어요? 아, 연락 자체가 안 돼도 좀 바빠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아마 밤 10시쯤 했으면 됐을 건데 지금 시간이 이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드라마 초콜릿이 1995년 6월에 있었던 비극적 사건이죠. 삼풍백화점 사건. 이런 것도 등장한다고요?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큰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하지원 씨가 어린 시절에 당한 사고가 있는데 그게 삼풍백화점 사고라고 해요. 네. 그래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 그렇죠. 구체적이지 뭐 않지만 누가 구체적으로 봐도 내용은 나오는 건 아니고 네, 누가 봐도 이제 정황상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날이 기억이 나요. 네. 예. 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드라마 초콜릿 언제 방송됩니까? 네, 오늘 방송 첫 방송이고요. 오후 10시 됩니까? 50분에 처음 방송됩니다. 예. 오늘 방송이 되면은 사실 오늘 라디오가 나와서 홍보하면은 아주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승조 씨는 안 나왔네요, 여기에. 아, 바빠서 촬영 중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 분들 응원해 주세요. 예. 드라마 얘기 계속 해봅시다. 예. 얼마 전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죠. 동백꽃 필무렵. 예. 작가의 정체가 궁금하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보통 작가분들이 이렇게 좀 얼굴도 많이 노출이 되는 분들도 많고 방송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임상춘 작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팽수처럼 성별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고 그리고 임상춘이라는 이름도 필명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 본명도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베일에 쌓여있는 작가입니다. 방송가 섭외 1순위 요즘에. 네. 왜냐하면 아무도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제 팬이 많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네. 작가님 듣고 계시다면 저도 열려있는 배우니까요. 근데 이 종방연 때도 안 나왔어요? 네, 우선 종방은 오는 중에 다시 돌아갔다고 일단 공효진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취재진이 많이 몰려서? 아니요, 좀 속이 안 좋아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배우들도 작가에 대한 언급을 좀 꺼리고 알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본 리딩할 때는 그래도 함께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일부 배우들은 아는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이 워낙 이렇게 뭐 정체를 밝히는 걸 꺼려하셔서 이제 어떤 유추할 수 있는 외모적인 것도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임상춘 작가는 어쨌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은 다 거절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대중들은 더 이러면 이럴수록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드라마 있을 거니까 네. 그때 모습을 나타낼지도 모르죠. 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연예계는 좀 침통한 분위기인데 네. 설리 씨에 이어서 구하라 씨도 비극적 선택을 했고요. 또 아직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생전에
동생과 나눴던 메시지를 공개했네요. 네, 구하라 씨 친오빠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동생과 나눈 대화부터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름이 나왔다. 이제 구하라라는 이름이 나왔겠죠. 이제서야 이렇게 사진을 올려봅니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고 싶다 내 동생이라는 좀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오빠도 약간 걱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설리 씨 사망했을 때. 그래서 동생에게 좀 잘 견뎌달라, 사랑한다고 했더니 또 동생도 사랑해 오빠 걱정 마음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대한가수협회가 그 포털 댓글을 없애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까? 네, 일단 대한가수협회가 오늘 가요계의 비극적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협회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베르테르 효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면서 좀 이야기를 했고 포털 사이트 또 언론사 정보 당국자의 각성을 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포털 다음은 연예기사의 댓글을 없앴고요. 네, 없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서 그 욕설 같은 건 자동으로 좀 삭제하거나 하는 그런 기술을 넣었다고 해요. 예. 근데 뭐 댓글만이 문제일까? 자극적으로 쓰는 기사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입니까? 네. 예. SNS 비공개로 했다고요? 네,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자신의 개인 SNS를 비공개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가수 현아 씨도 자신의 아픔을 고백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현아 씨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본인이 좀 밝게 또 이렇게 좀 활동을 좀 많이 했잖아요. 밝히지 않았었는데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좀 밝혔어요.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성격상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연예인이라면 화려한 직업이고 박수도 많이 받고 환호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무대에서 또 스크린 뒤쪽에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공허함도 있을 테고. 그렇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무래도 무대 위에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대 위에서 굉장한 함성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다가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는 지금 공허함이 밀려오는 게 있을 것이고. 뭐 인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테고. 언제 내 인기가 떨어질까. 그렇죠. 예.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분들은 이제 다 이 작품들이 끝나고 나왔을 때 현재 삶과 영화 속 삶이 이제 교차가 되는 거죠. 어떤 게 내 삶이 맞는지에 대한 혼란도 좀 있을 것이고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뿐만 아니고 지금 20, 30대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 30대에서 그 우울증 또 우울감 이런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다들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한라인 1577 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번 생명의 전화 1588 915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 가요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원 사재기 의혹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 갑자기 또 포털에 이런 기사라든가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말씀하신 대로 터져 나왔던 의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룹 블락비의 박경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실명 가수를 좀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가수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음원 사재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남기면서 다시 한번 그 얘기인즉슨 그 사람들은 음원 사재기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박경 씨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름이 실명이 언급된 가수나 소속사 측에서는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박경 씨 소속사 측이 명예를 훼손할 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거론된 가수들은 모두 지금 박경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의혹만이 아니고 실제로 가요계 관계자나 가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증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15년부터 사실 박진영 씨를 비롯해서 뭐 가수 이승환 씨, 윤종신 씨 등이 좀 음원 차트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마다 좀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넘어갔고 증거 불충분 뭐 이렇게 제대로 좀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수들끼리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재기 논란이 있는 이유는 이게 판매 그래프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경우가 있어요. 새벽에 갑작스레 올라간다거나. 네.
아니, 팬들이 약속이나 하는데 새벽 3시에 모여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음원 사이트 1위 했다고 하면 익숙한 음악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네, 그렇죠. 근데 처음 들어본 음악이 갑자기 올라오고 뭐 이러니까 의심은 정황은 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네. 보여지네요. 예, 음원 차트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참에. 왜냐하면 이게 사재기 논란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책의 베스트셀러하고 똑같거든요. 네. 일단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책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쵸. 그래서 출판사들이 책을 사재기하고 개인이 책을 또 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음원 차트하고 또 비슷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음원 차트를 없애자. 네, 적어도 실시간 차트만큼 좀 없애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시간 차트가 1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 시간에 뭐 이 가수를 알 법한 나이대가 아닌데 네. 40, 50대가 갑자기 새벽 시간에 급증해서 이 노래를 듣는다 이러면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죠. 그렇죠. 네.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이 발의됐네요. 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좀 발의를 했죠. 예. 이 저도 좀 갸우뚱한데 네. 왜 이런 법을 냈을까?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는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부터 먼저 하자.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기사 보고 좀 그쵸?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오영훈 의원이 또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전에 범죄 전과가 있는 방송인의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과거 내용까지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소급 한 적용은 거죠. 아니고 앞으로. 네. 네. 그런데 당연히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지금 시기상 조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발의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예. 들어요. 근데 뭐 오늘 국회 상황 보면 이 법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그게 가장 높죠. 높아 보이니까요. 네. 자, 오늘 최종 법원의 선고를 받고 전가자가 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1심 판결 같은데요. 네. 정주영 씨, 최정훈 씨. 네, 그리고 법원이 오늘 네. 네. 설명해 주시죠, 형량. 네, 두 사람을 각각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을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권모 씨 있죠. 네. 그 사람도 10년 선고됐습니다. 10년 구형에 4년 선고된 네. 것 같은데. 예. 예, 상당한 혐의를 받고 또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왔네요. 뭐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또 입히기도 했고 또 일단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여성들을 그 놀이기처럼 생각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량에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거죠. 예. 동의하지 않고 촬영했고 그걸 네. 또 지인과 나눠놓고 터뜨렸고 네. 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면 뭐 TV에서 보긴 어렵겠네요. 네, 이 두 사람은 이미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예.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